안녕하세요.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창의성을 존중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기존의 생각과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AI, 또 컴퓨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AI와 협력하는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직업에 꽤 많은 것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었던 그 2020년이 바로 내년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3월 24일자로 AI 로봇 사람 협업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한 그때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20년부터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되고 인간의 감성과 소통 능력을 활용한 업무에 집중하는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단순 암기식 선행학습보다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의성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제가 부모 교육 일선에서 보면 AI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막연해요. AI가 뭘 잘하는가? 첫 번째, 인간과 AI 관계에서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바로 기억력, 방대한 기억력이죠. 그 방대한 기억력을 몇 초 만에 빨리 검색해서 선택적으로 찾아내는 거, AI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비해서 인간이 잘하는 건 뭘까? AI가 따라갈 수 없는 것, 바로 창의성,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협업, 협상하는 능력이 인간이 AI,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던 80년대도 90년대도 부모가 시키는 것을, 학교가 시키는 것을 참고 암기하고 그것을 시험지에 드러내면 그 아이는 우수한 아이였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중앙방송사에서 서울대 학생들 대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4.0 이상 2학기 이상을 유지시킨 우등생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공부를 못하는 서울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학생생활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기가 막혔어요.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수업 시간에 똑같이 카피해서 그 내용을 축소해서 시험지에 고스란히 적으면 A+를 받아요. 정말로 너무 부끄러운 결과라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발표하지는 못했답니다. 근데 그게 방송국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답니다. 정말로 이 방법이 먹힐까? 그런데 진짜 그 학생이 다음 학기에 4.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놀라웠대요. 정말로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 마이너스,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공부가 재미없어졌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AI보다 잘하는 그 창조성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 놀이입니다. 놀이예요.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인재상은 4C라고 해서 4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업
능력,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마지막 네 번째,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 앞글자에서 이걸 포시라고 하는데 결국 대기업은 이런 인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그런데 제가 부모 교육을 20년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놀이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얘기를 할 때 결국 놀이를 빼면 창의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놀이를 하는데 그 시기별로 놀이에 단계가 있더라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 도표는 그 인간 발달 단계의 우리 유아교육, 교육계에서 늘 쓰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태어나서 18개월까지 18개월이 되면 애들이 서서 걷는 게 가능하고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18개월 이제는 엄마 무릎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영아 단계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하고 무엇을 하면서 노냐? 애들은 집에서 입에 넣고, 그렇죠? 떨어뜨리고 똑같은 것을 막 수십 번을 반복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이때의 놀이는 감각놀이와 반복놀이가 여기서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또는 인성을 다룰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이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관계에서 달성되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신뢰 대 불신이라는,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믿을 거냐,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불신할 거냐, 이것이 그 아이의 생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이루어야 할 과제, 과업이에요. 이때 아이는 엄마가 날 산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엄마의 표정, 엄마의 웃는 표정, 그 다음 엄마의 따뜻한 스킨십. 이 두 가지가 아이에게 18개월 동안 충분히 공급되어졌었을 때 아이는 가슴속에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을 뼛속에, 살 속에, 세포 속에 심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과정에서 하는 행동은 뭐다? 엄마를 만지고 입에 넣고 하는 그 감각놀이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엄마를 경험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환하게 웃는 엄마의 미소와 엄마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엄마의 부드러운 스킨십의 손, 이 두 가지가 협업하면서 첫 번째 미션인 엄마에 관한 믿음, 사랑에 관한 믿음을 완수하게 됩니다. 놀이가 연결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미션,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아가 생기고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기예요. 왜요? 애들이 내가 내 거야, 안 돼, 엄마 미워, 본격적으로 자아가 올라와요. 가만히 누워있던 애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애가 끌고 다닐 거예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믿음을 이 시기에 아이는 미션으로 완수해야 돼요. 할 수 있어. 누가? 내가 할 수 있어. 무엇을? 엄마, 내가 쌌지. 엄마, 내가 먹었지. 내가 입었지. 바로 이 세 가지. 싸고,
먹고 입고를 아이가 내가 했다라고 아이가 체험하게끔 일상생활에 관한 것을 그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하게끔 엄마는 기회를 주고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와 잘했어 멋지네 네가 이것을 했구나 스스로 먹었어 네가 입었구나 하고 그 아이가 한 것을 그대로 읽어줄 때 아이의 가슴속에 또 하나 생기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믿음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1000회에 가까운 강의를 하면서 엄마들 만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엄마들의 70%는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먹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엄마가 입혀버려야 빨리 시간을 단축하고 엄마가 닦아야 돼요. 엄마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잉보호가 지금 80년대 출신 엄마들, 90년대 출신 엄마들의 제 느낌에 70%는 다들 과보를 하면서 이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아이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못해.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해줘. 이게 지금 모든 엄마들이 고민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치원 엄마든 초등학교 엄마든. 자, 그럼 초등학교 갔으면 애들이 스스로 할까요? 초등학교 가서 물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알아서 일어납니다. 나는 깨우지 않습니다. 손 드세요. 20에서 30%만 손 들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웁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도와줍니다. 20에서 30%예요. 밥 먹을 때 빨리 먹어. 골고루 먹어. 딴짓 하지 마. 말하지 마. 이거 먹어. 남기지 마. 이런 잔소리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는 집은 몇 퍼센트? 역시 20에서 30%.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시기 18대 36개월 요 시기에 아이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이 시기의 문제를 부모들이 과간섭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문제가 적체되면서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그때까지 엄마들이 다 해주다가 2, 3학년이 됐는데 둘째가 있거나 있으면 이제 엄마가 그렇게 다 챙겨주는 걸 못해요. 힘들거든. 한마디로 이거는 종노릇이라고. 이때 엄마들이 본격적으로 잔소리가 시작돼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빨리 씻고 와. 저 옷 입어야지. 지금 겨울이라 춥잖아. 늘 얇은 것만 입고 그래. 빨리 밥 먹어. 밥알을 새고 있어? 빨리 푹푹푹 좀 퍼먹어. 김치 좀 먹고 그래야지. 허리 펴고. 너 일로 와봐. 네 방 봐봐 여기. 이 사람 사는 곳이야 이게? 내가 치우라 얘기했어 안 했어? 어딜 엄마한테 눈을 또 부시고 부모한테 대들라고 그래? 일단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자. 빨리! 이렇게 하면서 제일 잔소리예요. 엄마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지시하는 말. 일어나라, 씻어라, 먹어라, 치워라, 컴퓨터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숙제해라, 씻어라, 너 방 치워라. 이런 식의 일방적인 명령어가 당신이 하는 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놀랍지만 70에서 80%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 잔소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정말로 그럴까? 여기에 이 창의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엄마는 아이에게 명령을 해요. 물론 명령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잔소리는 사랑이에요. 애가 안 하니까 내가 아이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이는 거기에 그냥 따르기만 하죠. 순응만 하겠죠. 그죠?
또는 반발감이 일어나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 명령어는 아이의 마음을 비자발적으로, 비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재미없게 그런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던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빠하고 놀죠. 아빠가 보통 이때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몸놀이를 해요. 아빠하고 무슨 놀이를 할까요? 아빠와 같이 춤추고, 저도 아이하고 춤을 엄청나게 췄어요. 씨름하고, 싸움놀이, 레슬링, 술래잡기, 숨바꼭질, 요것을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특징이 있죠. 아빠의 놀이는 규칙이 있고 액티비티야, 그렇죠? 이때 인간 발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시기의 아이는 주도성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성, 이게 중요하죠. 이 시기에 아이가 주도해야 돼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엄마가 앞서가서 제시하면 안 돼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미리 해줘 버리면 엄마 주도성이 되고 아이 주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일상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이 놀이를 주도적으로 척결하는 경험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주도성, 자발성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미 놀이 자체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엄마들이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미 7살짜리, 5에서 7살인데 집에 거실을 가면 책이 여기에 있는 이만큼 양 3면이 책으로 꽉 차 있는 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엄마가 영재 한번 키워보려고 카드를 긁으신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이 놀이로 둔갑해요. 그래서 이게 노는 것처럼 엄마는 생각하지만 이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아이 주도성이 전혀 아니죠. 이 엄마들은 그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2년, 3년, 4년 흐르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반드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경험해요. 어떤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아이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요. 그 아이가 글을 좋아해요. 정말로 그 아이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No. 바로 그 아이가 그 수학을 또는 엄마가 하는 특정을 아이가 딱 관심을 가졌을 때 바로 그 엄마의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응을 해줬다는 거죠. 그 반응을 보고 애가 이걸 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네? 이게 반복되면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과하게 집착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엄마 눈에는 자기가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아이의 반응만 보죠. 그래서 엄마는 믿어요. 얘가 천재라고. 그래서 초기에 천재들은 바로 엄마의 반응이 만들어낸 거다. 그 시기에는 그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독일, 영국, 핀란드 이 동유럽 계열에 가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법으로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숫자 글을 가르치면 무언가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 무엇을 잃어버리죠? 바로 아이는 그 시기에 다른 것을 해야 돼요. 했던 첫 번째 아까 했었던 이 18개월까지 이게 뭐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사랑의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일상 먹고 씻고 입고 하는 것을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성취감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푹 빠져서 경험하는 것을 할 때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엄마의 관계에서, 두 번째 아빠의 관계에서, 이제 두 사람과 맺은 관계를 친구와의 관계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아이는 타인과 어떻게 협업하고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이렇게 배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돼요. 아이의 놀이 공간에서 빠지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온갖 것을 합니다. 이때 아이는 그 친구와의 놀이에서 이제 협동, 같이 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에는 단계가 있다. 태어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 방법인 바로 엄마의 그 웃는 표정과 엄마의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아이는 사랑의 경험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기반 위에 바로 일상생활을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엄마는 키워주고, 그러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난 할 수 있어 라는 정신적인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 위에 3단계 바로 아빠와 본격적인 놀이를 하고 또 엄마 놀이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빠 놀이와 엄마 놀이는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아빠 놀이는 활동적이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나고, 그렇죠? 이 아빠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신체적인 또 분석적인 또는 규칙 또는 시공간적인 어떤 이런 좌뇌의 경험을 강력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아빠하고 할 때는 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칙의 결과에 오는 승패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면서 아이는 규칙 안에서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게 아빠 놀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엄마 놀이가 또 따로 있어요. 엄마 놀이는 주로 역할 놀이를 하죠. 감성적 나누고 공감을 하고 인형 놀이를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화에 집중을 하죠. 감정을 읽어주고. 그래서 엄마들은 좀 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엄마의 놀이는 좀 정서적이고 감성적이며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부드러우며 조금 더 협동하고 나누고 하는 운회적인 경험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와 했던 이 놀이가 그렇게 한 아이가 이제 친구 관계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끝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했었던 이 3단계의 놀이가 안 된 애들은 친구 속에 넣어놓으면 그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친구의 세계는 진짜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노는 세계를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공격적이고, 예, 문제가 생기면 막 너무 감정이 폭발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꽤 많이 벌어지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아이가 그 놀이의 경험, 또래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이 3단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또래에 노출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친구와의 관계에서 연습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보면 그냥 친구하고 재밌게 놀라고 던져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교실 안에서 15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 아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집입니다. 거기에 엄마 아빠가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진짜 놀이가 나옵니다. 놀이는 3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진짜 놀이에요. 첫 번째, 자발성. 아이가 하고 싶어서 아이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주도성.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그 아이여야 돼요. 그 결과로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놀이의 3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자기 잘 모르겠다. 아빠들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이 놀이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아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현실의 엄마 아빠가 실천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리다면 핵심이 있죠.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할 때 1단계의 아이의 놀이의 특징은 감각놀이고 반복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웃어주고 그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것이 놀이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아이든 초등학교 아이든 그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첫 번째로 시키는 것이 아이를 일어나면서 한 번, 학교 갈 때 한 번, 학교에서 한 번, 중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4회 이상 아이를 따뜻하게 안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스킨십이 아이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경험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 집에 오면 아이를 만날 때 환하게 웃으라고 해요. 웃으라고. 이 2가지가 아이들하고 놀기 전에 엄마들이 갖춰야 할 2가지예요. 자, 그러면 엄마들이 실천을 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로 엄마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자, 어릴 때 당신이 10대 때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힘든 표정요. 바쁜 표정요. 아픈 표정. 무표정. 화내는 표정. 지친 표정이 10명에서 물어보면 7, 8명이 주로 그런 엄마의 표정을 기억해요. 엄마가 집에서 편안하셨다, 잘 웃으셨다는 것은 10이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에 의해서 엄마들이 집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무표정해지거나 힘든 표정을 지어요. 이것이 마이너스예요. 왜? 엄마 얼굴이 우울하거나 힘들면은 그 엄마의 얼굴이 그 집안의 날씨이기 때문에 날씨가 우중충하다는 거죠. 그럼 그 집안에 그 누구도 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노는 상황이 아니라 전시기 때문에. 따뜻하게 앉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고 앉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놀이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아이 속에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를 무조건 따뜻하게 안을 것. 따뜻하게. 그 다음에 아이를 보면 환하게 웃을 것. 그래, 잘 잤어. 그래, 갔다 왔구나. 그냥 웃으세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잘하면 웃겠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연습을 하는데 1달 이상이 걸려요. 해보세요. 며칠 못 갑니다. 왜요? 사소한 일에 너무 감정이 휩쓸리기 때문에 이 웃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 합니까? 그 아이가 나를 볼 때,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웃으라는 게 아니라 얼굴 볼 때 웃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1단계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미 시간이 흘러간 엄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살, 7살 또는 초등학교 엄마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지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다시 하면 되죠. 일단 스킨십입니다. 창의성을 하기 전에 일단 아이 마음속에 엄마가 날 산다는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하면 아이들이 의욕이 올라와요. 엄마가 날 산다는 느낌이 다 경험되어지면 의욕이 올라온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서서히 할래 내가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먹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 10가정이면 7, 8가정이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애가 울고 짜증을 내고 기분 나빠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신변자립, 아이의 일상의 것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일어나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유치원생이라면 아이가 전날 잘 자면 9시 전으로 자기만 하면 애들은 7시, 7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러나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깨워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1학년 이상이면 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은 당연하게 아이가 못 일어나고 엄마의 일이 아이들을 깨워주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못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일어나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초등학교 이상이다. 아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 내일부터 네가 스스로 일어나거라. 내일부터는 깨우지 않는다. 알람 맞춰서 네가 알아서 일어나거라. 이제 늦게 일어나도 엄마가 학교를 태워주는거나 전화해 준 것은 없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단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학교를 안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일제 잔소리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난 못한다고. 엄마 깨워달라고. 그럼 애 얘기하세요. 너 수학여행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친구들하고 게임하기로 한 날, 그날은 일찍 일어나던데? 너 월화수목 금만 못 일어나지 토요일 일요일은 일찍 일어나던데?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안 깨우면 돼요. 그러면 다음날 애들이 절반은 일어나고 절반은 잡니다. 자면 자네들 냅두세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면 애들이 짜증을 냅니다. 엄마 탓을 하고. 그때도 역시 똑같이 잔소리할 것 아니고 어제 얘기 다 했잖아. 알아서 가거라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딱 신경을 꺼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늦게 일어나는 것의 결과로 학교를 늦게 가고 눈치를 보고 그 불편을 아이가 경험하게끔 냅두면 되는 거죠. 늦게 일어나는 결과로 잔소리나 부모에게 야단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식사를 안 하면은 굶으면 돼요. 그 방을 엄마가 안 치워주면 돼요. 안 치워주면 그 방의 더러움을 충분히 경험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하도록 냅두면 돼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매우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어떤 프랑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1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고 4살짜리 아이와 6살짜리 여자아이 2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유치원에서 점심때가 되면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집밥을 해 먹이고 유치원에 다시 보내줘요. 애가 셋인데 한국 엄마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엄마는 애가 있지만 집안일을 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프랑스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기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도록 계속 훈련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만 크면 부모 손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애가 많아도 편안한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놀이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엄마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와 놀아본 적이 없더라도 지금 했던 첫 번째 단계, 다시 아이를 안아주고 웃어주고, 두 번째,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놀이로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놀이를 하는가? 아이하고 일단 유치원을 갔다 오면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입니다. 갔다 오면 일단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충분히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어린이집이 놀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충분히 원하는 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바깥 놀이를 시큰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또 목욕탕에서 또 씻으면서 충분히 놀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아이들이 닦는 것도 스스로 하게, 닦기 놀이. 두 번째, 로션을 바른다. 그것도 스스로 바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 입기 놀이. 옷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입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요리를 할 때에도 그 엄마가 재료를 줘서 같이 협업하게끔. 그래서 같이 썰기도 하고, 또 반찬 그릇을 갖다 놓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엄마하고 이 식사 준비하는 과정 또는 설거지까지 아이를 참여시키면 돼요. 이게 뭐예요? 역할이고 그냥 일상이죠. 그렇죠? 그 일상생활이 놀이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엄마들의 놀이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시키는 것과 놀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들은 애가 오면 엄마가 애를 시키고 옷을 빨리 입히고 빨리빨리 엄마가 다 시켜버리니까 아이가 이 유치원 애들이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엄마가 다 해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상을 엄마가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시키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빠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 엄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이 있죠. 아이하고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유치원 교육을 해보면 어떤 아빠들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만들기를 이걸 즐기는 아빠들이 있어요. 만들기를.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아빠들이 있어요.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몸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잘하는 놀이를 위주로 해서 그냥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빠가 잘하는 놀이를 위주로. 그러면 아빠들은 만들기 놀이다. 그럼 이제 아파트 분리수거 쪽에 가보면 PT병이나 박스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다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글루건 하나면은 장난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돈 안 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다? 이 재료는 있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아이들이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만들고 또 충분히 놀면 버리면 되는 거죠. 돈 안 들고 아빠도 재미있고. 두 번째, 아이들하고 몸놀이하고 할 때도 일반 아빠들은 늘 좀 늦기도 하지만 애들하고 놀아주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빠가 딱 얘기한 거죠. 애하고 갔다 와서 딱 30분. 얘기를 해야 돼요. 30분만 논다. 그러면 애들은 30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빠들도 이제 할만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쉬고는 싶으니까 30분 동안 10분 춤추고 10분 레슬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놀이 시간이 될 수 있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아이가 4살 반 정도 됐을 때 설악산을 등산해서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4살 반인데 이 아이가 그 주차장을 지나서 비선대를 지나서 금강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겠을까요?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가면서 찍으면서 와 대단한데 아이고 잘했어 계속 칭찬해 주니까 아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내려왔을 때도 내과에서 아이가 좀 바위도 왔다 갔다 하게끔 좀 지켜보았죠. 그럼 아이가 조금 위험한 듯 하지만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걸 피하면서 아이가 모험을 느끼는 거죠. 여기도 아이가 스스로 하는 자발성과 주도성이 있고 아이는 거기서 분명히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아이들은 몸으로 노는 것을 많이 합니다. 유치원 때 거의 해당되죠.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놀이에 심취하는 거예요. 아빠도 재밌어요. 이 경험이 얼마나 아이에게 강력한 경험이 되는지. 그런데 이 재미있는 몸놀이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가면 애들이 식상해해요. 이제 몸으로 놀려면 애들이 귀찮아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재밌는 걸 원해요. 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속에 핸드폰이 그리고 게임이 막 밀듯이 들어옵니다. 이제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길에 핸드폰하고 사이사이 핸드폰하고 가면 이제 PC방 가고 집에 깔아놓고 이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애들은 이 몸놀이가 너무 재미없고 또 그렇게 해준 아빠들도 드무니까 아이가 이제 게임에 핸드폰에 유혹되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하고 조금 더 성취감이 높은 단계로 놀이가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아이하고 마라톤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성취감이 있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놀이로 전환을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 놀이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일단 부모들 자체가 스마트폰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지금 엄마들 세대인 90년, 80년생들 엄마들 그리고 90년생 엄마들은 그들이 20대 때 특히 80년생 엄마들은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경험되는 세상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핸드폰에 과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집에 오면 부모들이 핸드폰만 잡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애를 키우는데 애를 재워놓으면 애가 한 9시, 10시 자잖아요. 엄마가 애를 재워놓고 밤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기쁨,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한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애들을 또 먹이고 이쁘 시킨 것을 엄마가 시간이 급하니까 다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 가고 나면 낮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올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엄마들이 집안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는 것도 아니면서 이 상황이 이상하게 반복되면서 육아를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자, 아이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사주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집에 와이파이는 끄셔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집에 엄마 아빠는 오면 핸드폰을 둘 다 무음 처리해서 놓는 곳에 두고 부모가 핸드폰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모가 아이에게 핸드폰을 얘기를 해야 말이 아이에게 먹히고 아이에게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부모는 그 또래들이 게임에 핸드폰에 엄청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고 결국 아이들은 몰래 하거나 몰래 PC방을 갈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좀 더 본격적으로 부모가 그 핸드폰에 대체되는 놀이 문화를 아이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 부모와 아이하고 노는 것은 길어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은 마무리됩니다. 중학교 이상 가서 아이하고 놀려고 하면 애가 불편해해요. 빠른 집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이제 부모와의 놀이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요. 그때까지가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에요. 얘들아 놀러 가자 하면 아빠 해 같이 가고 싶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시간 있잖아요. 이것이 초등학교 길어봤자 6학년까지다. 근데 이것도 저처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사람이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 아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가고 핸드폰이 들어오면 아빠가 아이하고 놀려고 해도 엄마가 시간 가지려고 해도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창조성은 물 건너간 겁니다. 정말로 놀이는 이제는 골목에 아이들의 골목 놀이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특히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뛰어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대단히 회복하기 어려워요. AI 시대에 아이들의 창조성을 키우려면 놀이만한 것이 없고 그 놀이를 주는 자는 학교가 아니라 애들 또래가 아니라 부모예요. 그 부모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가서 확장될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